네.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검은 글씨는 여러분들이 주신 내용이고요. 파란 글씨는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대동소이해요. 좀 흥미로운 게 뭐 평가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 질문지를 보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우리가 화조화에 대해서는 정말 배우지 않아서 이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제가 박사 논문을 화조화로 쓰려고 했을 때 화조화가 쓸 게 뭐 있냐 김홍남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우려를 하셨었어요. 어, 대개는 도대체 이게 어떤 시대에 그려진 것인지, 무슨 용도로, 무슨 주제로, 뭐 이러한 질문들을 했고요. 이제 어떤 기법이나 뭐 종이, 안료, 인장, 재발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거를 뭐 다 알려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뭔가 배우지 못해서 너무 답답한 그런 측면들을 조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제가 여기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적어놨어요. 혹시 제 수업을 이렇게 같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듣다가 오류가 있다든지 혹은 또 뭐 궁금한 게 더 있다든지 혹은 어떤 걸 좀 요청할 때 이렇게 편안하게 열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좀 누구한테 묻고 싶은데 마땅히 물어가 없을 때 편안하게 물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비용 이렇게 잘 못 묻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혹시라도 물어보시면은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시간과 힘이 닿을 대로 같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화려한 작품이 덜컥 왔을 때 도대체 이거는 언제, 누가 그린 게 무엇이며 어떻게 그린 것인지가 막막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수화라든지 무슨 뭐 인물화라든지 근데 제목에서 무엇을 그렸는지 나오고 또 그 제목에서 언제 누가 그렸는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화 사를 배울 적에 양식의 흐름을 뭐 산수화 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산수화의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 화조화라고 하는 게 짜질구리하고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는 뭐 이러한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제가 어젯밤에 급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왼편,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편이 중국 화가 이름이고요. 중간에 있는 건 우리나라 화가 이름이고요. 또 오른편에는 어떤 그림 제목, 또 그림에 그려진 내용 이런 것들이에요. 최소한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안다는 건 이런 뜻이죠. 이런 화가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래됐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화가들의 기준작이 뭔지 또 이 화가들은 어떠한 양식의 화조화를 그렸는지 자 산수화를 제외하고 이제 뭐 화조화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머리에 어떠한 지도가 그려지시는지요. 어, 그리고 이제 그림을 부를 적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이 탁 왔어요. 그러면 화조화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가? 그것이 뭐 화초병풍이에요. 화초병이다. 뭐 화초영모병이다. 혹은 뭐 연화병, 호접도, 화병도 뭐 이러한 용어들뿐만 아니라 그려진 물건에 대해서도 그려진 내용에 대해서도 이것이 뭘 그린 것이다라고 스스로가 알고 또 그림의 소장자에게 뭘 그렸군요라고 이렇게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참 좋을 텐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 상당한 경험과 학습이 없이는 또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뭐 이런 데는 그다지 관심이 또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작가 연구 이런 걸 봐도
산수와 임무로 하고 화조하는 장수가 좀 남으면 하고 힘들면 빼고 그냥 곁다리로 하고 뭐 이러는 식이어서 항상 그 장르 구분에서조차도 화조화는 항상 밑에 있지만 막상 작품을 열어보면은 양은 화조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얼추 보면 어떠세요? 과일을 그린 것도 있고요. 또 초충을 그린 게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좀 알고 보시면 참 좋은데요. 그 꽃을 그린 거는요. 초본이 있고 목본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기본으로 나누는 거예요. 초본이라고 하는 것은 풀에 나는 꽃, 목본은 나무에 나는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충도에는 대개 초본이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커다란 그 새가 등장하는 그런 그 영모병 같은 데는 목본과 초본이 같이 어우러지는데 반드시 목본이 들어가서 기준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분류를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또 이제 꽃 이제 여기 지금 새를 제가 별로 적지 않았는데 새에 대한 우리나라 사실 뭐 식물 도감이나 동물 도감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기는 적절하지 않아요. 가장 좋게 그림 속에 나오는 그 내용을 내가 학습하고 싶은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 화보, 중국 화보를 보면서 이 화보에서 이런 그 동식물들이 어떻게 그려졌나를 이렇게 익히는 거고요. 이미지를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물에서 익히는 게 아니라 그림 속에서 익히는 게 좀 더 그 용이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어떤 명칭이나 이런 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좀 편안하게 권해드릴 만한 책은요. 뭐 정민 선생님이 쓴 우리나라 그 한시 속의 새 이런 책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민 선생님 같은 경우 새를 열심히 하시면서 꽃은 정말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어, 꽃도 모든 무슨 우리나라에 피는 많은 꽃들이 다 그려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려지는 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꽃의 내용을 좀 익히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하시면은 그 웬만큼은 또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와 작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을 너무나 많이 하셨는데요. 그건 같은 말이에요. 작가를 알면 시대를 알 수밖에 없고요. 또 시대를 안다는 것은 그 시대 속에 활동한 작가의 스타일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와 작가를 같이 이해를 이제 한다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이제 가장 본격적으로 어려운 작업인데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작품이 진작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더 힘들어요. 특히 우선 전기로 올라가면 그래요. 강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서거정이나 이런 그 문집에 보면은 뭔가 초충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분명히 그렸는데 우리한테 남아있는 그림은 없어요. 그래서 강희안은 그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화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강희안을 그런 초충이나 화조의 화가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사실은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 부분이 더 중요했어요. 그다음에 안기생이 뭐 작품이 뭐 한두 점 남아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그 시대를 측정하기도 참 어렵고요. 한 가지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상에 대해서는 뭐 신사임당의 그림이 한국 회화사에 반드시 16세기의 작품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그림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소개되는 16세기 신사임당 작품이 사실은 16세기 작품은 다 아니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이른 중요한 조선의 화가는 이암, 이징 이런 화가들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징의 그림은 상당히 많이 현장에서 만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 근데 이제 그 전에 거의 한 2세기 전에 이암이 활동을 했거든요. 이암이라는 화가도 그 글에 보면은 상당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그 문헌에서 그런 화가였는데 남아있는 흔적이 어, 아주 많이 보신 그림이죠. 이거 두 폭이 다 이암의 그림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어, 이암의 화풍이 이게 맞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이암의 이 그림, 이
모자도라고 하는 이 그림이 제목이 빠졌네요. 이게 이제 그 원나라 그림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비교를 해보면 너무 못 그렸어요. 예, 털도 없고 어떻게 발을 저렇게 그렸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보셨나요? 저 후배 하나가 개 그림을 가지고 논문을 쓰다가 저한테 이 발을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못 그렸을까요? 내가 그려도 이렇게는 안 그릴 텐데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참 어설프게 그렸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원나라의 뭐 원나라 화조화, 특히 중국의 그 화조화들은 정말 잘 그렸어요. 정말 진짜처럼 그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사실적인 표현에서는 확실히 약합니다. 자, 개를 봐도 털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먹으로 칠했죠. 그 발임을 어떻게 살살 했는데요. 귀엽기는 한데 뭐 썩 훌륭한 그림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뭐 지금 시가 감정을 한다면 엄청 비싼 그림이겠죠. 이게 또 다 이암의 그림으로 이제 상당히 최근래에 이제 정리가 돼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보스턴 그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 보스턴에 있는 이 그림 굉장히 세밀하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이 이제 이 인장을 읽기 전에 중국 그 학자들은 원나라 그림으로 아주 당당하게 설명하던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감정이 이렇게 어려움인 거죠. 아마 그 제가 책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책인데요. 이 책에 보시면 이렇게 그 아주 세밀한 도판을 찍고 그 보스턴 뮤지엄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밀한 그림과 인장의 모든 스타일은 원나라의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 원나라 그림으로 14세기, 15세기 초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그림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작품이었는데요. 여기 그 인장에 보면은 뭐 두성령 공의 인이라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 귀속이 이제 이암으로 귀속이 됐죠. 그러면서 유사한 이런 그림들이 다 이암의 그림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모으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발을 그린 화가가 이런 매를 그렸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일단 그 조선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화가인 이암을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화조화라고 하는 걸 얼마나 어설프게 학교에서 다루지 않았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도 이상한데 이 그림은 너무 못 그려서 이상하고 이 그림은 너무 잘 그려서 이상하고 예. 자, 그런데요. 제가 조사를 하다가 뭐 조사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요새는 인터넷만 뒤지면 별게 다 뜨는데요. 이 그림을 송희종의 그림이라고 홍콩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옥션에 내고. 또 이거는 또 낭센영의 그림이라고 옥션에 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방금 보셨잖아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요거 인장은 요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보스턴 에 있는 이 이암의 그림으로 이렇게 판정이 된 이 그림과 도대체 휘종의 그림과 낭센영의 그림과 왜 이렇게 다 똑같을까? 뭐 답을 내리기는 너무 어렵죠.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감정엔 답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회화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회화는. 그 도자기는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림은 인장도 갖다 붙일 수 있지, 종이도 갈아 붙이지, 지울 수도 있지, 뭐 글씨도 위에 덧붙여 쓸 수 있지. 너무나 그 조작도 좀 쉽고 또 새로 모사를 하기도 너무 좀 쉽고요. 도자기를 뭐 모사한다 이런 거는 근데 그 옛날 화론을 읽어보면은 훌륭한 화가의 첫 번째 조건은 모사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송나라 글 이런 데 봐도 훌륭한 솜씨가 좋은 화가를 평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 화가가 남이 그림을 빌려다가 자기가 모사를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모사한 거를 줘요. 근데 주인이 몰라봤다. 아, 이 화가는 이제 실력이 확실한 거예요. 도대체 요즘에 뭐 화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실력 평가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림을 학습하는 방법이 모사였고 화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모사였고 뿐만 아니라 창작이 우선시되지 않던 시대에는 그림을 모사하는 것이 화가의 가장 주된 업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모사가 이루어지는 그 옛날의 상황 속에서 이것은 이 작가의 작품이다라고 판정하는 것은 정말 그 지난한 그 일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요. 이암의 작품, 낭세녕의 작품, 송희종의 작품 세 사람 다 자신의 그림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희종의 작품은 아니고요. 당연히 낭생녕 거 아니고요. 이거는 그럼 이암 걸까요? 이들이 이암을 보고 그렸을까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서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건너뛰어서 여러분들이 그 모티프와 어떤 주제 또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건너뛰면서 굉장히 거칠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암의 이 작품하고요. 개견사오도에 나오는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이 개 자체가 사냥개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 금방울을 달고 붉은 줄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요. 이게 벽사용 의미로 사용되기까지 얘는 사냥을 굉장히 잘하는 개로 중국에서 읊어지는 그런 붉은 방울을 단 개의 그런 어떤 흔적 같은 거 여기서 볼 수 있고 아까 그 원나라 그림에서도 그 사냥개, 훌륭한 사냥개를 이제 그린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냥개고 그 훌륭한 사냥개의 기능이 이제 붙어져서 그 벽사용 의미로 이렇게 악귀도 잘 잡는 그런 개, 이렇게 개견사오도 속에 들어가는 이미지랑 상당히 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좀 거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부적의 매가 이러한 그런 그 응도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뭐 매그림 아까 그 송휘종의 매그림 보여드렸는데 송휘종의 매그림은 송휘종이 매를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송휘종의 매그림은 지금 뭐 한 100여 장은 옥션에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미국에도 많고 홍콩에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근데 왜 그렇게 휘종의 매그림이 많이 그려졌냐면 휘종의 매그림을 걸면 집안의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쫓아낸다고 믿어지는 믿음이 명청대에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미지가 그 만들어지고 그 휘종의 매그림, 이거 좀 휘종의 글씨까지 자기가 본따서 썼잖아요. 그래서 휘종의 매그림을 그리는 문화 속에서 매그림이 이러한 그 부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암을 봤는데요. 뭐 보셨어요? 그 이암의 개그림과 인장 그리고 그 굉장히 세밀한 매그림들이 또 이암의 그림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봤어요. 뭐 지금 단계로라면은 뭐 이암이 그런 두 가지 그림을 다 그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징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시기는 조금 그 화풍에 대해서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시기 그림들이 상당히 이렇게 옥션에 나오잖아요. 가마 기준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계회첩에 있는 이 그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요건 지금 확실한 그 대략의 연대가 서는 그림이기 때문에요. 17세기 초반에 그 조선시대에서 그려진 수묵화조화의 양상으로 이제 이해했고 기준으로 좀 둘만한 그런 그림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의 내용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에 있는 건 여러분 보통 뭐라고 불러요? 갈대와 기러기가 있으니까 노안도라고 부르죠. 그 노안도를 소개할 때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죠. 늙어서 편안하시라고 드리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백로와 연, 연, 연잎이에요. 연꽃. 근데 꽃은 다 지고 연밥만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잎이 그려져 있어요. 백로 2마리가 있고 여기도 기러기 2마리가 그려져 있고요. 뭐 이러한 스타일의 그림이 17세기 초에 유행했던 건 확실합니다. 이건 확대한 거예요. 그 연잎을 아주 그 묘미 있게 이제 그리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걸 잘 그리는 어떠한 그 포인트 같은 것이었으니까 이걸 잘 그려야지 이제 잘 그렸다고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그 허주 그림 큰 병풍을 이렇게 개장한 거를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 누구의 그림인지 허주라고 적혀는 있더라고요. 지금 이 그림 다 이거는 간송미술관에 전하는 이징의 그림 진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림이고요. 요거는 호암, 그러니까 삼성 리움에 가끔 전시되는 그런 그 이징의 그림 전칭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시대의 그런 그림이고,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온다면은 그림의 솜씨를 잘 봐서 이제 적절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인장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은 또 같이 봐야겠죠. 지금 호암에 있는 화첩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개첩에서 보셨던 거랑 비슷한 도상이죠. 3개. 네. 간송미술관 이게 화첩인데 이 화첩 좀 다 이렇게 좀 봤으면 참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화첩이 찔끔 이렇게 도록에 나오는데요. 이거 이제 노안도랑 이제 백로도. 그러니까 가장 많이 그려지는 그런 주제였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주제였다는 거 알 수 있어요. 17세기 초, 16세기 말. 예. 이것도 다 지금 그 간송 화첩에 있는 그 그림이거든요. 이징의 그림이라고 알려진. 네. 어떠세요?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징의 이징작이라고, 이거는 이징작이라고들 많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림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간 지금 새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맥질을 한다 그러죠. 제가 본 그 병풍에서도 이 표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요런 지금 2마리 새가 상당히 비슷하죠. 고개 들고 있는 원앙을 그린 거라든지 바위 표현. 그러니까는 이런 그림들 지금 간송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징의 그림으로 이제 같이 전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징의 어떤 수준이나 화풍 또 소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수화로서는 절파 화풍이면서 또 이제 새들은 조금 정밀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수묵유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징의 그림으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꽃은 무슨 꽃이에요? 이거는 도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쉽게 이제 구분을 하자면 매와 같이 그렸는데 잎사귀가 있으면은 잎사귀가 있는데 잎사귀가 좀 뾰족해요. 그러면 이게 도화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도화를 많이 그리기 때문에. 또 도자기 같은 데도 이 도화를 그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조선 후기에. 그리고 잎사귀가 없으면 무조건 매화냐? 그거는 아니에요. 잎사귀가 없어도 정밀하게 그린 그림의 경우에는 행화, 살구꽃인 경우도 있어요. 흔치 않지만 사실은 근데 웬만하면 매화죠. 살구꽃이라는 걸 굳이 표현을 이제 화가가 해야지 살구꽃이니까 대개는 이제 잎사귀가 없으면 매화, 잎사귀가 있으면 도화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안전합니다. 이게 아기 새들을 잘 그리는 이러한 좀 전통이 있었어요. 자, 이 그림 7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신문에 한참 났었는데요. 이거 전했던 화조 병풍이요.
뭐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소문에 난 것만 이렇게 봤는데 네. 요새는 이제 이런 화초 병풍들이 상당히 고가에 이렇게 보고 점점 가격이 올라가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보시는데 안료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일단 잘 그런지 여러분들 보시면 알 수 있죠. 보시면 알 수 있고 안료가 뭐 석체가 쓰이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야겠죠. 석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은 손을 좀 만져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이게 석체가 쓰였을 경우에 이제 화학 안료가 아니라 석체가 쓰였을 경우에는 입자가 때문에 손에 약간 만져질 수 있고 이렇게 힘을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불에 그 입자가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통해서 이 이제 석체가 쓰였으면은 상당히 고급 그림이고요. 이제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이렇게 다 모방해서 그린 그런 유의 그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정도로 구분하면서 이제 얼마나 잘 그렸는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가격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석체의 가능성이 상당히 보였고요. 그 잘린 그림이에요. 옛날에 현대화랑에서 화조와 그 전시를 하겠다고 할 적에 작품이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거반은 좋은 작품들 내놓지 못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이런 것에 비하면 잘 그린 거 같지 않잖아요? 네. 잘 그린 것 같지 않고 이 작품을 좀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기 전에 미리 보고 안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드리고 싶어서 제가 고금에 신청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보여준대요. 내일 아침에 제가 볼게요. 근데 이게요. 고궁박물관에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이게 대충 표구가 돼서 전해지는 뭐 민화인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그림의 수준으로 왕실 거다, 민간 거다 판단하기도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화원화가들이 민간용을 더 잘 그렸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요. 또뭐 화조화 같은 것은 공을 들여서 그리면 또 정말 잘 그린 그림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다 왕실에서 전해지는 그림들인데요. 너무나 평면적이고 엄청나게 빠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려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이렇게 보이죠. 제가 이게 왕실 그림이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거를 왕실에서 펼쳐놨단 말이에요 라고 되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왕실 그림 맞습니다. 이게 4폭짜리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고궁박물관 창고에 수장고에 뭐 한꺼번에 더 꺼내달라 그럴 수도 없고 네. 그런데도 약간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이세요? 노란 새끼들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노란 새끼를 그리는 건 조선 왕실과 조선 민가에서의 전통이었어요. 그게 언제부턴가 얘네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꽤 좋아 보이는 화조병풍이 왔는데 이렇게 노란 새끼들이 많이 그려져 있으면은 왕실하고 연관성을 좀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뭐 이건 좀 더 후대에 그려지는 그런 스타일이겠죠. 이렇게 그 화조병풍은 아주 다양하게 어, 그 변모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작가가 없는 게 대부분이고요. 화초병, 화초병, 우리가 지금 화초병 좀 봤는데 영모병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수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네. 이제는 흥미로운 거는 그래도 말씀드린 건 화초예요. 조선 그 임진 전에 왕실 기록이나 방금 보시면 어디 갔죠? 여기 보시면 화초병을 주로 했다고 이게 이 의궤 이름 써보시면 되면은 규장각 규장각이 원문 검색 적어도 의궤는 원문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의궤 원문 검색은 고전 번역 그 검색원에서 안 됩니다. 규장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게 나오는 병품을 검색해 보시면 검색해 볼 수 있고 거기에 의한 결과예요. 화초병풍이라고 쓰다가 영모병풍 화초영모병풍을 후대에 이렇게 18세기 후반 이후로 이름이 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화초병풍에는 화초가 져 있었을까?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고궁방문에 굉장히 좋은 화초병풍이 전하고, 이게 화초병풍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여기 지금 화해도 병풍이라고 돼 있는데 그 조묘 첩자는 한자를 되게 다양하게 씁니다. 십첩, 또 뭐 대병풍, 시첩, 십첩, 대병풍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국대박물관 가장 좋은 세표요. 동국대 박물관본의 그 화성 행도를 보면은 거기서 이 봉수당 진찬도 거기에서만 요구해지는데요. 그리고 소병 좋은 걸로는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K옥션에서 나왔었어요. 그 당시 그 K옥션에서 나왔을 때는 이거를 가장 메인에다 놨었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그림이 그 호암에서 미나자 나왔어. 호암에서 처음 미나전 할 적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나오는데요. 이런 유의 그림들이요. 이게 소병풍의 어떤 유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돼도 좋은 그런 류의 그림이라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왕실에서 화초병풍을 썼었기 때문에 이 화초병에 대한 어떤 좀 인식,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옥션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와 계셔서, 네. 이거는 운이 나온 거예요. 화초병 흔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다시 감상하시면서, 지금 병풍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왕실의 흔적입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 그림을 굳이 가지고 나온 거는요, 도대체 무엇을 그렸는지 모르겠다. 식물도감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걸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그들이 그렸던 19세기의 그림에 그려졌던 화초명이에요. 수선, 산다. 정확하게는 못 그렸습니다. 꽃잎수도 틀리고, 꽃잎이 6개입니다. 수선은. 그리고 이거를 금낭화라고 우리 이게 금낭화라 그러죠? 근데 이거 계전화전에 어화모란이라고 돼 있고요. 이거 우리 양귀비라고 하는 꽃이고요. 네, 그래서 꽃 이름 확인해 보시는데, 그 박물관에서 전시할 때 보면 요것도 요것도 모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 부용이에요. 여러분들, 의사가 우리를 1시간 이상 앉아있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좀 힘드네요. 아무튼 갑시다. 그 취해당도 많이 그려지는 꽃이고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이 이 규화예요. 이거는 이름이 황촉규라고 계전화전에서 명시가 돼 있고, 우리가 흔히는 가을 추자를 서 추규라고 합니다. 아까 그 신사임당 그림에도 추규화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알레홍, 기러기가 올 때 붉어지는 꽃이라서 알레홍, 그리고 국화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같은 화첩에 있는 그림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조와 병풍이니 뭐 좀 이렇게 조선 후기 화조화들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비스꾸름한 새가 많이 그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는 어쨌든 화미라는 새를 그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무슨 새냐면은 이게 배를 빨간 털로 칠하는 새예요. 이거는 뭐 민화에 보면은 일단 새 그리는 연습 자체가 이제 배를 빨갛게 칠하는 건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어떤 시기를 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노란 이름들은 그 계자원화전에서도 쓰이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어화모란, 숙국, 뭡니까? 헌조. 그리고 제가 이거요, 어디에 실었냐면은, 이렇게 이름 다 넣어서 글을 낸 게 한국한문학이라는 그 학술지가 있어요. 한문학회에서 이제 가장 좋은 학술지인데, 거기에 신명연 그림을 소개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병풍인데, 신명연이 이러한 그 그림을 응용한 거죠. 그럼 신명이 이걸 어떻게 그렸냐? 나름은 청대의 운수평,
예, 몰골 기법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렸어요. 이건 이제 신의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청나라 그림을 가져왔는데 운수평의 그림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 후에 운수평을 배운 화가들을 이제 가져온 것으로 보여서 운수평과 그 후의 어떤 청대 화단에 대한 이해도 이 19세기의 문인 화가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지금 연구가 넉넉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기서도 하나의 화목 중에 좀 특이한 게 요거죠.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일본에서는 남령남자에서 남천이라고 부르는 식물인데요. 이게 겨울에 빨간 열매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있는, 이렇게 뭐 일본에 가면 진짜 집집마다 이게 이렇게 담자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워낙 예쁘니까 그림으로 그려졌고,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이걸 천죽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노란 매화, 남매, 이것도 이제 그려집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꽃이에요? 이게 축이에요. 알레옹. 아까 축이 알레옹.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실물을 보고 절대 그린 게 아니고요. 아까 그 그림을 가지고 응용해서 다시 크게 멋있게 이제 그린 거죠. 절대 실물 보고 안 그립니다. 이렇게 배가 빨간 이런 새 그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미나 화조화류에 보시면은 아주 뭐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새인데요.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단풍 그려지고 있죠. 이게 이제 이러한 화목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신명연에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용 정확하게 그리고 있죠. 근데 부용이라는 이름이 우리 그 조선시대 문헌에서 보면요, 다 영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부용당, 뭐 부용지, 뭐 이런 거 다 영꽃을 볼 때 부용이라고 하고 있어서 우리 그 문인들조차도 또 촉교화에 대한 그 이해도 굉장히 얕습니다. 심지어 고전 번역원 해석은 다 해바라기로 좀 번역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이런 게 어렵죠. 그러니까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쭉 보시고요. 북한에 있다고 하는 신명현 그림인데, 이런 류의 그림은 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그림으로 그려지는 꽃 이름들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대에 우리가 무슨 꽃인지 모르는 그림들을 이제 미나 화조 이제 너무너무 많이 그려지는 화조병풍, 왜냐면 화조병풍은 이렇게 안방에 놓여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는데, 그 제작이 될 적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형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그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신명이가 남기유가 그린 뭘 그린 거냐면은, 그림을 봐서는 우린 도저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무엇을 그렸는지를 알고 봤을 때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수선을 그린 것이고 이것은 그 산다를 그린 거세요. 동백. 근데 동백잎처럼 빳빳하게 잎이 표현돼 있지 않고, 이 수선도 6잎으로 표현돼 있지 않고 뭐 이렇게도 안 생겼죠, 수선이. 그래서 좀 잘못 그려지지만 이제 그런 화목을 그리려는 의지가 있었고, 이들이 그리려는 기법은 테두리를 넣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기법이고, 테두리를 넣지 않는 이러한 기법을 몰골이라고 그때 불렀고요. 이제 몰골이라는 말이 우리 뭐 박계리 선생님이 이제 뭐 연구하는 그런 어떤 북한의 그런 화론 이런 데 보면 몰골이라는 말도 계속 나와요. 그게 다르겠어요. 이제 몰골이 자꾸 변하는데, 몰골이란 말은 뭐 조선 후기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거기서도 좀 변화하는데, 일단 가장 그 오리지널한 몰골이라는 표현은 이 화조화에서 윤곽선을 그리지 않는다는데, 그 윤곽선을 진짜 그리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윤곽선을 굉장히 얇게 그리고 윤곽선이 없는 듯이 이렇게 표현한, 윤곽선을 그리지 않는 게 자연스럽게 그리는 솜씨, 이런 거, 이렇게 문인적인 아치 뭐 이런 거랑 통용됐다는 거죠. 조선 후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쭉 보시고요. 남기의 그림도 이게 지금 문인이잖아요. 상당히 그 사대부 문인인데, 이제 신명연화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김인관입니다. 김인관, 여러분들 여기 조선시대 화가 청남에도 보면은 17세기 화가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김인관에서 알 수가 없겠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이것도 2번 꺼내봤어요. 이거는 제가 2번째 보여달라니까 기록에서 빠졌는지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2번 꺼내봤는데, 이게 김인관 어회 화회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이 사이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조그매요.
17cm 예요. 17cm. 그리고 어 사이즈가 이렇게 엄청 길죠. 그래서 전에 경향신문 기자가 전화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그림 뭡니까?" 근데 제가 이 그림은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림 제가 인제 좀 살피려고 두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찾아 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국의 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왜냐하면 화조화는요 너무 잡다한 그림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진작이나 기준이 될 그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미에 보면 요게 한 커트가 딱 실렸어요.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꺼냈더니 한도 한도 끝이 긴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이걸 펼치는. 근데 안에 내용이 인제 이렇습니다. 제 결론은, 그리고 요걸 제가 또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안료가 변질되는 거 궁금하다는데, 연백이 변질됩니다. 연백은 칠하면 하얀색이 아주 발색이 좋은데 이거는 변질이 돼요. 이렇게 까만 먹을 칠한 게 아니라 인제 변질된 거죠. 그리고 어 여기 글은요 강서양의 글이에요. 따라서 저는 김인관이 18세기 화가라고 봐요. 이 18세기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림들을 지금 김인관이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강서양이 발문을 써 주는 그 글의 맥락을 봐도 인제 그 시대에 써준 거기 때문에 이건 세부를 그냥 제가 보여 드리는 건데, 그게 덕지덕지 이었어요, 종이를. 이어서 그 위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해를 가장 잘 그리는 화가로 18세기에, 17세기가 아니라 18세기 화가인 것으로 이렇게 이어서 붙였는데, 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실 때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림이 이렇게 인제 낡았단 말이죠. 근데 먹선이 낡아진 것 밑으로 있는가, 먹선이 위로 지나가지 않는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것이 먹선이 위로 지나가면은 덧칠해진 것이나, 아니면 옛날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렸거나, 이런 가짜 그림의 한 이유로 인제 판정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거는 보면은 이거는 김인관 그림 진작이라는 느낌이 들고, 누가 손대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발문은 강서양이 썼고 18세기 그림이 아닌가.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꺼내서 본 것들 상당히 많은데 뭐 다 보여 드릴 수도 없고, 꺼내서 봤어도 제가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고요. 그냥 제가 본 것 중에 좀 기억나는 거, 그리고 요 근래에 본 것들, 그래서 기준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겠다고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한국 회화사에서 그 화조와 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 봤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참 어려웠고요. 뭔가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한 작가를 우리가 정말 스터디를 통해서 모여서, "저는 이런 걸 봤는데요. 저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 '우리나라 화조와 사가 좀 정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준비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